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이혼한 전처가 왜 내 딸이랑 있는 건데? 병원에서 100일 된 딸을 잃은 후 5년간 미친 듯이 전국을 헤매던 남편 재호. 부산 놀이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과 전처 은지였다. 그날 밤 카페에서 듣게 된 은지의 고백은 상상을 초월했다. 실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재호는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29살에 이재호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 동기였던 그는 졸업 후 5년 만에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우연히 동창회에서 제외했는데 그때 재호 씨는 대기업 영업 2팀 과장으로 막 승진한 직후였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년째 근무 중이었고요. 재호 씨는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녔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도 자주 갔어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만족스러워 하셨죠. 2020년 5월 저희는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 200명도 넘게 왔고 축의금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시어머니는 축의금 봉투를 직접 챙기시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신혼의 설렘이 더 컸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신혼집은 강서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양가에서 반반씩 보태주셨죠. 저는 매일 아침 재호 씨를 위해 도시락을 쌌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재호 씨는 제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행복해했어요. 결혼 석 달째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콩알만 한 아기를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렸지만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저녁 재호 씨는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성별은 하늘이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다 미리 알아본다며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죠. 재호 씨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저는 기뻤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로 한숨만 쉬셨습니다.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재호 씨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날 밤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딸도 좋다고 설득하는 목소리였어요. 2020년 12월 15일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진통이 15시간이나 계속됐고 결국 응급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재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산후조리원은 하루에 30만 원 하는 곳이었습니다. 2주 동안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제 얼굴을 보고 가셨지만요. 재호 씨는 퇴근 후 매일 들렀지만 10분 정도 있다가 피곤하다며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서연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재호 씨는 회사 다녀야 한다며 거실에서 잤고 저는 혼자서 수유와 기저귀 갈기를 반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로만 이것저것 간섭하셨죠.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100일 잔치를 크게 하자고 하셨어요. 호텔을 예약하고 하객을 100명 이상 부르자고요. 저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이 많다고 시집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재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의견도 좀 들어달라고요. 재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냐고요. 별일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눈물이 떨어지는 걸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이의 예방접종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였죠. 재호 씨는 회의가 있어서 못 간다고 했고 저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게 바뀌는 날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3월 하순의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아기띠에 눕히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이었죠. 병원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서연이는 아기띠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100일이 막 지난 아기는 아직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가끔씩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힘든 것도 다 잊곤 했어요. 강서구 소재 연세소아과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5분 전이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대기실은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았는데 제 앞에 7명이나 있었습니다.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죠. 저는 대기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핸드폰으로 육아 커뮤니티를 읽었어요. 예방접종 후 열이 날 수 있다는 글을 보며 해열제를 챙겨왔나 확인했습니다. 10시 40분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원장님이 계셨어요. 서연이를 진찰대에 눕히고 기본 검진을 받았습니다. 몸무게는 5.3kg, 키는 58cm였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예방접종은 금방 끝났어요. 서연이는 주사 맞을 때 잠깐 울었지만 제가 안아주자 곧 진정됐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30분간 대기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요.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래요. 저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아까 앉았던 구석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복도 쪽 의자에 앉았어요. 서연이를 아기띠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다행히 아기띠에는 차양막이 있어서 형광등 불빛을 가려줄 수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정각이었어요. 30분 후면 집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왔어요. 아침에 먹은 우유가 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기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고 간호사 2명이 접수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2분만, 정말 2분만 다녀오면 되는데 저는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냐고, 아기를 잠깐만 봐달라고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아기를 맡아드릴 수 없다고, 병원 규정이라고 했어요. 복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요. 대기실 한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기띠를 두기로요. CCTV도 있고 간호사들도 보이는 곳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기띠를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양막을 내려서 형광등 빛을 가려줬고요. 옆에 앉아있던 60대 정도 되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잠깐만 좀 봐주시겠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저는 뛰다시피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를 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분, 아니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손을 씻고 급하게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대기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아기띠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어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저기였는데, 분명히 의자 위에 놓고 갔는데,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옮긴 건 아닐까? 혹시 간호사가 안전하게 다른 곳에 옮겨놓은 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아기띠도 서연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아기 못 봤냐고요. 여기 있던 아기띠 어디 갔냐고요.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 옆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는 이미 진료를 마치고 나간 뒤였어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아기 어디 갔냐고, 누가 제 아기 봤냐고요. 대기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왔고 원장님도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시계는 11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지 3분. 단 3분 만에 서연이는 사라졌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원장님이 즉시 구급 연락을 하고 간호사들이 병원 전체를 뒤졌어요. 화장실, 수유실, 주차장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20분 후였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3번째 전화에서야 연결됐죠.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연이가 없어졌다고요. 재호 씨는 15분 만에 회사에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에 3분만 다녀왔다고, 정말 3분밖에 안 걸렸다고요. 재호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이를 두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냐고, 3분이면 짧은 시간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죠. 경찰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았던 자리는 사각지대였어요. 복도 쪽 카메라에는 저만 찍혀 있었고, 대기실 안쪽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병원 입구 CCTV를 분석했지만 그 시간대에 나간 사람이 30명도 넘었어요. 누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연이 사진을 제출했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전국에 수배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괴 가능성이 높다며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재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서연이 방으로 갔어요. 아기 침대, 모빌, 작은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입던 베넷 저고리를 안았습니다. 아직 아기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재호 씨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등록하고 전단지를 5,000장 인쇄했어요. 서연이 사진과 함께 제보 부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퇴근 후에는 동네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학교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고 서연이 없는 일상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제대로 아이를 봤어야지 어떻게 화장실을 가면서 아이를 두고 가냐고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요. 재호 씨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후에도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당신이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목격자도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수사 중이라고요. 저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먹어도 토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 만에 4kg이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서연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서연이가, 저를 찾는 서연이가 보였어요. 재호 씨와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재호 씨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서연이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4월 23일이었어요.
서연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주방 서랍에서 과도를 꺼냈습니다. 손목에 칼날을 댔어요.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서연이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칼날이 피부를 긋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호 씨였어요.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거죠. 재호 씨는 제 손목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과도를 빼앗으며 소리쳤어요. 미쳤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재호 씨는 저를 끌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5바늘만 꿰맸어요. 담당 의사는 정신과 상담을 권했고 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혼자만 힘든 거 아니라고, 나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재호 씨는 절 원망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한 건 5월 초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담당 의사는 4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죠. 약을 먹으면 잠은 왔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더 괴로웠어요. 창밖을 보면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게 보였습니다. 100일쯤 되어 보이는 아기들이었어요. 저는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6월 중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호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수사과 형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간 수사했지만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목격자도 없고 CCTV 분석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제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재호 씨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냥 포기하라는 거냐고요. 형사님은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인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다른 사건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 안에서 재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냥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경찰을 믿으면 안 되겠다고, 자기가 직접 찾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호 씨는 민간 탐정을 알아봤어요.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비용만 20만 원이었고 본격적인 조사를 맡기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재호 씨는 계약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통장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셨고 저는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만 받았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재호 씨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7월에는 명절이 있었어요.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재호 씨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안 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냐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시누이는 제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그냥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어요. 손주를 잃었는데 무슨 명절이냐고 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듣는 척 만척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하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4개월 만에 7kg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재호 씨가 말했어요. 이제 명절 때 가지 말라고요. 어머니가 당신 보기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안도가 됐습니다. 8월 초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학기부터 복직해달라고요. 더 이상 병가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복직 첫날 2학년 3반을 맡았습니다. 25명의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밝고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크면 저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중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국어 교과서를 읽다가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고 저는 황급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니 동료 교사 미나가 다가왔어요. 미나는 32살로 저보다 3살 많았고 작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는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서연이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미나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날 이후 미나는 자주 제 곁에 있어줬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했고 퇴근 후에는 가끔 차 한잔 하자고 불러줬습니다. 미나 덕분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9월이 됐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지 6개월째였어요. 재호 씨는 여전히 서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주말마다 놀이터, 쇼핑몰, 공원을 돌아다녔어요. 실종 아동 부모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정보를 나눴죠. 하지만 집에서는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저녁 먹었냐, 약 먹었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재호 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저는 놀라서 재호 씨를 봤습니다. 재호 씨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서연이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기도 사람이라고 이제는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서연이는 어떻게 찾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재호 씨의 차가운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요. 10월 우리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고 재산 분할도 간단했어요. 어차피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잃어버린 건 제 잘못이니까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한 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호 씨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계속 찾겠다고, 혹시 찾으면 연락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재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이혼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저는 박은지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후 한 달간 저는 서울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재호 씨와 살던 아파트는 전세였고 보증금을 반반 나눠 각자 이사했어요. 제 몫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죠. 혼자가 되니 더 힘들었어요. 밤이 되면 서연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우유는 먹고 있을까요? 끝없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문득 멍해졌어요. 3학년 여자아이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미나가 제게 제안했어요. 부산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환경을 바꾸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미나의 대학 동기가 부산에서 교감으로 있는데 정근 자리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면 서연이를 찾기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울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리마다 서연이와의 추억이 있었고 아기 옷 가게를 지나친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어요. 부산으로 가기로요. 12월 초 정근 서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 초등학교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이사는 간단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이 물건들은 작은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부산의 새 집은 해운대 송정동에 있는 투룸 빌라였어요.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짐을 풀면서 서연이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아기 냄새가 났어요. 새 학교에 출근한 건 2022년 1월이었습니다. 4학년 2반을 맡았어요. 18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울보다 학급 인원이 적었고 아이들도 순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친절했어요. 이혼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 산다고만 했습니다. 아이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SNS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전부요. 재호 씨가 제 계정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주말이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은 조용했어요. 겨울 바다는 쓸쓸했지만 그 쓸쓸함이 제 마음과 닮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연이를 생각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지. 미나만이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냐고, 부산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재호 씨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연락하지 않는다고요. 미나는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호 씨를 볼 자격이 없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3월이 되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작년 이맘때 서연이를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학교 앞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저렇게 컸을까요? 걸음마를 뗐을까요? 말은 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동료 교사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2022년 9월 서연이가 사라진 지 1년 반이 됐어요. 정신과 약은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죠. 그해 겨울, 미나가 부산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웠어요. 해운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제가 많이 야윈 것 같다고 했어요. 밥은 잘 먹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먹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나가 재호 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SNS에서 봤는데 아직도 서연이를 찾아다닌다고요. 실종 아동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재호 씨는 여전히 서연이를 찾고 있는데 저는 도망쳐 있구나 하고요. 2023년이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부산에서 조용히 살았고 주말이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송정 해변을 걷다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가고 갈매기들이 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디 있니? 잘 지내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려왔어요. 2023년 봄, 서연이 돌잔치를 했어야 할 날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여름, 서연이 4살 생일이 지나갔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지 4년이 됐어요. 올해 서연이는 5살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죠. 저는 여전히 부산에서 교사로 일했고 여전히 서연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프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서연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연이는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제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미나에게 맡겨뒀던 서연이를 다시 데려온 건 부산으로 온 직후였어요. 2022년 1월 미나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본 서연이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서연이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했고 포근했고 살아있었어요.
제 딸이 제 품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당연했죠. 1년 반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다시 익숙해졌어요.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5살이었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습니다. 키는 105cm쯤 됐고 몸무게는 18kg이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밝은 아이였어요. 웃음이 많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동네 놀이터에 가면 또래 아이들과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탔어요. 제가 서연아 위험해 라고 소리치면 괜찮아요 엄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송정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원장님은 60대 할머니였고 교사는 3명이었어요. 서연이는 어린이집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SNS는 모두 비공개 상태로 유지했고 서연이 사진도 올리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재호 씨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4월 어느 날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은 서연이 어린이집 소풍날이었어요. 해운대 동백섬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서연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노란색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였고 부모님들도 함께 섰어요. 저도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원장님이 하나, 둘, 셋 하고 세었고 다들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고 저는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사진을 다시 봤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서연이가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돼. 올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비공개 계정이고 팔로워도 10명밖에 없었어요. 전부 부산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제 새 계정을 모를 거예요. 저는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필터를 씌우고 밝기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소풍, 해시태그 동백섬, 해시태그 행복한 일상, 해시태그 우리 딸.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후회했어요. 왜 올렸을까? 삭제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좋아요가 3개나 달렸습니다. 동료 교사들이었어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괜찮았구나.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와 과일을 사려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집 현관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였어요. 멈췄다가 다시 걷고 또 멈췄습니다. 제 집 앞에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지만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는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저는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확신했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퇴근하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검은색 소나타였어요. 속도를 줄이면 차도 줄였고 속도를 높이면 차도 높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백미러로 봤는데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골목으로 꺾었어요. 차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요. 미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재호 씨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SNS 사진 내리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즉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 봤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재호 씨가 안다면 어떡하지? 넷째 날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려왔습니다. 5번, 6번, 7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지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재호 씨,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호 씨가 알았어요. 서연이가 살아있다는 걸요. 제가 서연이와 함께 있다는 걸요. 이제 어떡하죠? 그날 오후 3시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는데 원장님이 급하게 나왔어요. 은지 씨, 아까 남자분이 다녀가셨어요. 서연이 아빠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서연이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부모님 동의 없이는 아이를 보여드릴 수 없다고요. 그분은 알겠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재호 씨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서연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재호 씨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재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후 3시, 송정 해변 카페에서 봅시다. 꼭 나오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4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질 거예요. 서연이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아니, 너무 느리게 흘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 씨가 알았다고요.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요. 미나는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야죠.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재호 씨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재호 씨가 절 어떻게 볼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죠?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후 2시 30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어요. 서연이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 집 근처 이웃집 경숙 이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 이모는 40대 중반으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 서연이를 예뻐해 주셔서 가끔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모, 죄송한데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경숙 이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서연이를 경숙 이모 집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금방 올게, 서연아. 이모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송정 해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카페는 해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재호 씨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재호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훨씬 야위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33살인데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재호 씨는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호 씨도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재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지요. 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호 씨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재호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연이를 찾아다녔어요. 전국을 다 뒤졌어요. 놀이터, 공원, 쇼핑몰, 학원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돈도 다 썼어요. 대출받아서 탐정도 고용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서연이가 어디선가 울고 있는 꿈을요. 나를 찾는 꿈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서연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내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동안 재호 씨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 잔이 흔들렸어요. 도대체 왜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는요. 미안해요. 그게 다예요? 미안해요? 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나한테 미안하다고요? 재호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저희는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호 씨를 쳐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계획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서연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재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요. 화장실 간 사이에 제 친구 미나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미리 약속한 거였어요. 그렇게 서연이를 숨긴 거예요. 재호 씨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이혼하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재호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재호 씨가 절 무시하는 것도, 경제권 하나 없이 사는 것도 다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재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이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용한 거예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어요. 나한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재호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속은 거예요. 나는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는데, 재호 씨가 다시 저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도 연기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다고요? 당신이 서연이 곁에 있으면서 힘들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호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완전히 식어버렸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재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보여줄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호 씨, 제발이요. 딱 한 번만, 보기만이라도. 재호 씨의 목소리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5년 만에 딸을 보고 싶어 하는 아빠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재호 씨를 몰라요. 아빠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재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재호 씨를 경숙 이모 집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앞 놀이터가 보였어요. 서연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그네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m쯤 떨어진 곳에서 서연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가 바람에 펄럭였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재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계속해서요.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이, 재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또 한 발짝 내디디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연이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경숙 이모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모래밭으로 뛰어갔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밝게 웃으며요. 저렇게 컸구나. 재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건강하네요. 잘 자랐어요. 당신 덕분이겠죠. 재호 씨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감사함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연이를 지켜봤습니다. 해는 점점 지고 있었고 놀이터에는 노을빛이 내려앉았어요. 서연이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걱정 없는 얼굴이었어요.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카페로 돌아갑시다.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새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가 물었어요.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말투가 소극적이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 친정 교육을 못 받았다. 매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호 씨는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재호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딸이라서 실망하셨죠. 손주를 제대로 못 봐준다고 애를 왜 이렇게 키우냐고. 저는 산후 우울증도 있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경제권도 없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라고 하셨죠. 제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가 관리하셨고요. 저는 제 돈으로 커피 한 잔도 자유롭게 못 마셨어요.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호 씨는 안 된다고 했죠. 아이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재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나가 도와줬어요. 미나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제 상황을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말렸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울며 부탁했고 결국 동의했어요. 병원 그날 미나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죠. 계획적이었군요. 완벽하게. 네. 그렇게 1년 반 동안 미나가 서연이를 키워줬어요. 저는 연기를 했어요. 무너지는 척, 괴로워하는 척. 그것도 연기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괴로웠어요. 서연이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살 시도도 진심이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살아야 했어요. 재호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부산으로 왔군요. 서연이를 데리고요. 네.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서연이랑 단둘이서요. 행복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서연이랑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재호 씨 생각을 하면요. 재호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매일 서연이를 찾아다녔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돈도 다 쓰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실종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찾아다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연락 끊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잘못하신 거예요. 나도 잘못한 거고요. 재호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당신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요.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고 당신을 보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재호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우리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재호 씨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유괴죄, 허위 신고죄로 당신은 처벌받을 거예요. 서연이는 아마 보호시설로 가겠죠. 알아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행복해 보여요. 네. 나는 5년 동안 서연이를 그리워했어요.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서연이를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당신을 엄마로 알고 있어요. 행복하게 자라고 있고요. 내가 나타나면 서연이 인생이 망가져요. 재호 씨,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달라요. 서연이만은 행복해야 해요. 재호 씨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요. 양육권 소송도 안 할 거예요. 대신 한 달에 한 번만 서연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저씨로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서연이를 위한 최선이에요. 재호 씨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여기서 만나요. 서연이랑 함께요. 놀이공원에라도 가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재호 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봄 서연이는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송정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재호 아저씨가 와요. 서연이를 놀이공원이나 수족관에 데리고 갑니다. 서연이는 재호 아저씨를 좋아해요. 착한 아저씨라고 말해요. 저와 재호 씨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해요. 서연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가끔 재호 씨가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봅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호 씨의 5년을 빼앗았고 서연이의 아빠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합니다. 서연이를 위해서요. 때때로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말하고 정당하게 이혼했다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학교에 갑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보이지 않으면 조용히 중얼거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만은 행복하게 자라야 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서연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 그리고 재호 씨에게 조금이라도 서연이를 볼 기회를 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제 벌이고 제 책임이니까요.